이번 사연은 어머니 모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받은 신우가 장례식 후에 바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하길래 시원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중고생 아이들이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정도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는데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셨던 못된 며느리입니다. 처음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성격을 맞추기가 참 힘들었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도 많이 들었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물건을 썼으면 제자리에 꼭 갖다 놓아야 하는 분이었어요. 여간에서는 쓰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었고 사용한 나무젓가락을 설거지해 놓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가는 부잣집인데 부잣집 딸로 자란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도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저는 솔직히 싫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설거지해서 창가에 두고 말리더라도 재사용을 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반에는 이런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에 시어머니와 충돌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아랫사람이니 제가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도 꽤 받았었죠.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인데 이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혼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고부 갈등에 관여를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때 정말 우울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10여 년간 다니던 회사를 시어머니의 강요로 그만두어야만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둘이 되었으니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벌어오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매달 제가 받던 월급 이상으로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시어머니에게 살림과 육아를 맡기고 회사를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어요. 동갑내기들보다 늘 승진이 빨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한동안은 남편이 승진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힘들기도 했어요. 정신없이 아이들 키우며 살다 보니 아쉬운 마음은 접어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어머니와 갈등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서도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체험시켜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 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시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적도 꽤 있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같은 잔소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제가 안 들으면 시어머니도 화가 나셨던 적도 있었을 텐데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뻔히 보이는 것을 말해도 시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시어머니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시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 할 일 잘하며 지내는 것이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신우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올케가 왜 그리 싫었을까요? 신우가 저에게 못되게 굴지 못했던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저희 집에 오면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엄청 잔소리를 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구박하듯이 말을 할 때 시어머니가 계시면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엄청 욕을 하셨어요. 너나 네 시댁에 잘하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제 험담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신우와 함께 제 뒤에서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제 험담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지시고 뭔가를 느끼셨는지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재산 분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는 신우네 집에 가서 살겠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점점 늙어가고 있고 병수발을 하는 것이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편하지 못한 며느리였는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 중 일부를 신우에게 주고 신우 집에서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네 집에 가서 한 달 정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저와 남편은 신우네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신우는 받을 재산을 받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홀대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몸이 그리 좋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시어머니 자존심에 딸 집에서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시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희에게 줄 재산을 딸에게 주어서 면목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도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더 흘러 치매가 더 진행되면 너가 많이 힘들 테니 지체하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재산 중에 자식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던 통장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저와 남편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현금 증여 절차를 모두 마쳤고 시어머니는 신우 부부를 불렀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부부와 얘기하는 것을 잘 녹음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신우부부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집에서 부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만큼의 재산을 주었고 너에게는 이만큼의 재산을 주었으니 향후에 불만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신우는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재산을 받고 시어머니를 안 모셔도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신우는 분명 나중에 문제를 삼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많이 나빠지셨다가 유지되기를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얼른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불효의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셨고 남편은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며칠간 밤마다 울었지만 저도 참 간사한 게 약간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모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주말에 찾아뵈며 지냈습니다. 아이들 챙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어머니께 죄송한 마음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지셨고 병원으로부터 경보를 받고 달려가기를 몇 달간 하다가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몇 달 사이에 너무 괴로워하는 시어머니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내뱉은 말을 지키지도 못한 며느리가 주제넘은 생각을 했다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며칠 되지도 않아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신우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저희에게 주셨던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눠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대요. 신우는 저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그 통장을 받은 것인데 요양원에 보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은 자기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재산을 받고는 어머니를 홀대해서 내보낸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며 저는 신우에게 욕을 했습니다. 신우는 실실 웃으면서 법대로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신우에게 엄마가 그때 너한테 재산에 대한 불만 안 갖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을 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나랑 너네 새언니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엄마는 네가 이렇게 나올 것을 아셨나 보다. 엄마가 그때 재산을 왜 그렇게 분배했는지 설명하셨고 네가 재산에 불만을 안 가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날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돼 있으니 법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신우에게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가 옳았고 제가 틀렸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반발심만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시어머니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반발도 하는 며느리를 참고 기다려주셨던 마음씨 넓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꼭 제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착한 며느님이시네요. 쓰니님이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몰라서 그랬던 것들이잖아요. 지금은 인정하고 후회하시잖아요. 시어머니도 하늘의 별이 되기 한참 전부터 며느님의 마음을 모두 아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며느님의 글이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글인 것 같아요. 이제 쓰니님은 50대 초반이고 이제 중고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얼마나 바쁘겠어요. 중학생 아들, 뭐 중고생 아들 이렇게 학원 픽업 다니고 뭐 교육에 신경 쓰고 이것저것. 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와중에 요즘 들어서 시어머니가 너무 그립다. 뭐 이런 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시어머니를 1년 전에 1년 정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여기 적힌 내용을 보면 쓰니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해갖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받을 거는 다 받았는데 그것도 좀 양심에 찔린다. 뭐 그런 내용이죠. 아이고 참 마음씨가 참 고운 분 같아요. 마음씨 고운 며느님, 좋은 엄마, 참 참한 아내. 네, 그런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잔소리가 많고 시어머니랑 의견 충돌이 많아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 쓰던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그거를 갖다가 막 설거지를 해갖고 바짝 말려서 또 쓰면 되지 뭐 이런 분이셨나 봐요. 제가 그런 어른을 어느 집에선가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거
이 50대, 이제 50대 초반 뭐 이렇게 되신 분이 그런 걸 이해를 했겠냐고. 신혼 때라 그러면은 뭐 한 30년 전이라고 해도, 일찍 결혼을 해서 30년 전이라고 쳐도, 예? 그러면은 뭐 90년대 초반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나무젓가락을 재활용하는 집은 흔치 않았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의견 충돌도 있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도 많은 분이고, 또 이렇게 뭐 여기 내용에 보면은 물건을 썼으면 그 자리에 꼭 그대로 갖다 놔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손톱깎이로 손톱을 막 깎았어.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 손톱 깎은 그 자리에다 탁 놓고 가는 아들놈을 보면, 딸을 보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가르치게 돼, 잔소리를 하게 돼. 근데 모든 거를 다 그렇게 그 자리에 꼭 그대로 갖다 놔야 돼. 막 이런 거는 조금 일상 속에서 약간,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나 자체도 좀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어느 땐가는 때로는 이렇게 건조기에 말려놓은 빨래를 그냥 그 건조기 자체에서 이렇게 꺼내서 입고 싶기도 하고, 그거 빨래 개기가 귀찮아서. 그건 좀 너무 나갔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다, 그랬던 내용인가 봐요. 그리고 쓰니님이 이제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때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내 자신이 뭔가 막 이런 자괴감도 있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쓰니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만두고 애들 교육에 신경을 써라, 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쓰니님 입장에서도 뭔가 모르게 이제 걸리는 게 있었던 거야. 회사를 다니면서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를 계속 나가겠다, 이렇게 고집부리기도 좀 미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뭐 강요 비슷한 그런 강력한 제안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시어머니가,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손주들을 잘 돌보고 교육에 신경을 쓰면 며느리 너에게 네가 회사에서 벌어오는 돈만큼 내가 주겠다. 어휴, 그러면은 그래요 어머니. 그러실 며느님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며느님은 싫었다는 거야, 그게. 내가 다니던 그 회사는 나는 계속 다니고 싶고, 응? 그 회사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 만족감, 뭐 이런 거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뭐 연봉이 5천이야. 근데 어느 회사에서 약간은 뭐 내가 하던 일과는 약간 다른 형태고 약간은 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연봉을 1억으로 올려주겠대. 그러면은 뭐 바로 이직을 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그렇기는 하죠. 근데 시어머니가 어쨌든 그 월급 이상으로 돈을 주셨대요. 그렇지만 이 며느님은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었대. 근데 이거 진짜 그렇더라. 그 부부 사이에도 질투가 있더라. 그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의 질투는 대상을 안 가리는 것 같아. 뭐 부모 형제에 대한 질투도 있을 거고, 나는 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내 동생이 공부를 잘해갖고 명문대를 들어갔어. 그럼 내 동생을 약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참, 이게 말이 어려운 거야. 그게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거든. 근데 부러움이 너무 커서
그래서 나를 너무 괴롭히는 나머지 얘가 나를 괴롭혔어 라고 인식한 나머지 얘를 나는 괴롭힐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거는 나쁜 질투가 되는 거죠. 근데 언뜻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게 대상이 동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남편에 대한 그런 부러운 마음 때문에, 난 네 엄마 때문에 나는 회사를 그만뒀는데 너는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해? 그러면서 난 그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일을 안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못 되게 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쓰니님은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 마음을, 남편에 대한 그런 약간의 시기심, 그런 게 생기면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승승장구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대요. 어디까지나 힘들기만 했겠죠. 이 쓰니님은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힘든 나머지 남편을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정신없이 애들을 막 키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점차 잊혀지더라. 언젠가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내가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안 따른 적도 많았고 시어머니랑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내가 시어머니의 말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도 시어머니는 두 번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셨다. 그것만도 시어머니는 참 대단히 나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준 분이 아닐까라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착한 분이죠. 현명한 분이고. 뭐 이런 거를 중간에도 깨닫게 됐는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랑 좀 더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거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생명은 뒤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어떤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데 뒤돌아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는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앞으로 삶에 더 열정을 쏟으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라. 과거를 곱씹어서 내가 잘못했던 거 반성하는 것도 너무너무 심하게 반성한 나머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좋지는 않다. 뭐 그런 의미가 담긴 얘기겠죠. 그렇게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쓰니님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른이 된 이후에 결혼했겠죠. 그랬겠죠.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성장은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50 먹은 사람이 20대 애들 보면 아이고 귀여운 나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의욕만 넘치는 참 순수한 나이,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70대 된 분들이 50대 된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하실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죠. 아이고 나도 저 때는 그랬지, 한참 좋을 때요, 뭐 이런 거. 50대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10%에 일어난 일과 90%의 그것에 대한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일어난 일을 겪는 거는 10%야. 이 뇌가 망각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못 산대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흘려버릴 것들은 착착착착 흘려버리는 거야. 근데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것들을 갖고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못했던 거를 후회를 하고, 그거를 내가 왜 오버해서 반응을 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하고, 뭐 그런 게 인생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스니님께서 좀 약간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글을 다 읽으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니님은 굳이 후회를 하셔야 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스니님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뿐인 것 같아요. 충분히 효성스럽고 효심이 있고 그런 며느님이셨고, 네, 아이들에게도 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신우가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신우가 막 자꾸 좀 처음부터 싫어하고 못되게 군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시어머니를 신우가 모시겠다고 하면서 모셔갔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며느리보다는 딸이 편하겠지.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제 마지막엔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있어서 며느리가 하는 것보단 딸이 하는 게 편하겠지. 내 딸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난 딸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재산 분배를 할 때 요거는 원래 오빠가, 요거는 원래 네가 인 건데 요 오빠 거 중에 일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나를 그러면은 네가 모시는 걸로 하자. 오케이. 그렇게 협의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님 집에 가서 산 거죠. 시어머니는. 이제 스니님 입장에서는 이제 신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요 그 재산을 약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한 달 만에 그냥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죠. 이 신우가 그냥 뭐 재산 받을 때는 재산 받는 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니까 시어머니를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그래서 나가라는 거지. 나가지 않을 거면 우리 집에서 파출부처럼 있든가. 근데 그때도 시어머니가 몸이 그렇게 좋으실 때는 아니었대.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 몸도 안 좋은 노쇠한 어머니가 딸 집에서 살림해주면서 어떻게 살겠어. 나가라는 거죠. 오빠, 내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 엄마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오빠 잘 알았지? 다시 모셔가. 재산은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진짜 이런 년이 다 있나요, 진짜. 나랑 아는 사이가 아닌 걸 정말 다행으로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또 미안해 했다는 거죠. 며느리인 쓰니님한테. 왜? 내가 며느리야. 너한테 줘야 될 재산을 네 시누인 내 딸한테 뜯기고 와서 미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신우랑 시매부를 불렀대. 시어머니가. 그리고 며느님한테 녹음을 하라고. 우리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라. 그래 놓고 재산 분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거기서 짚고 넘어가고 신우한테는 너 불만 없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통장에 있는 그 현금 재산이 좀 큰 게 있었나 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네 오빠 줄 테니까 너는 요거 받고 그랬으니까 너는 불만 없지? 이 신우는 신났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했대. 왜? 엄마를 평생 모시기로 하고 내가 재산을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이만큼 재산은 받았다? 근데 엄마는 다시 오빠가 모시고 갔어. 그게 신나갖고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불만 없어요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대. 이제 이게 시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쓰니님이 평생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대소변도 받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즘 세상에. 애들이 중고생이야. 애들, 거기도
학원도 픽업도 다녀야 되고 애들 공부에 대해서 뭐 신경도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겠어. 근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다 집중을 할 수가 있겠냐고. 양쪽 다 안 돼. 둘 다 안 돼, 그거는. 이쪽에도 소홀하게 되고 이쪽에도 소홀하게 되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렇다고 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찬성한 거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남편이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자. 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그게. 어머니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말은 못 하시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그거를 인지하고 계신다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내 되시는 분을 설득한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내드려라. 너 자식들한테 신경도 써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자꾸 듣다가 결국은 고집을 부리다 쓰니님께서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참 많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안타깝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랬대요. 근데 이 쓰니님이 참 그 솔직 담백하신 분인 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가 며칠간 울고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약간은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 이 글귀를 읽을 때 참 이 쓰니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 약간 이제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는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 같은 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 예전에 뭐 슐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가고 싶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스니님의 목적지는 뭐였어? 그냥 딱 다른 거 다 빼고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적지는 거기였던 거야. 시어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임종까지 지켜드릴 거다. 이게 목적이었어. 거기까지가 목적지였어.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애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그 중간에서 그 목적지에 가야 된다는 그 고집 때문에 양쪽으로 다 피해를 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쓰니님이 아직도 약간은 본인을 용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남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 내가 왜 병신같이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왜 그때 벙청대고 그냥 막 막말을 하고 막 내가 기분에 취해갖고 왜 혼자 신나갖고 그렇게 미친 소리를 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것도 내 인생의 일부고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까지 심각한 멍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이 그때 그렇게까지 오버스러운 행동을 했던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생각만 해도 내 몸이 움찔하게 되고 그런 경우. 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 쓰니님 얘기를 들으면서 쓰니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분이고 그런 사람이 약간의 그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괴로워한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신우가 또 진상을 한번 부렸다는 얘기죠. 그 현금 자산 오빠 가져갔던 거 그거 나랑 나눠야 될 거고 난 그 전에 들었던 거가 없어. 근데 오빠한테 간 거니까 나한테도 나눠줘. 라고 했을 때 남편이 너 그때 왔을 때 얘기한 거 엄마가 녹음하라 그래서 네 새언니가 다 녹음했다. 우리 엄마가 네가 그따위로 나올 줄 알고 다 대응을 그렇게 정확하게 다 해놓으셨어. 아, 법대로 할 테면 해봐. 라고 또 딱 이렇게 멋지게 대응을 하신 거죠. 참, 지 욕심대로 참 그걸 다 채우려고 하면은 그게 다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증거 없으면 뭐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고 자기도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이 현금 재산은 오빠한테 간다 라고 했을 때 신이 나갔고 난 엄마한테 받은 거 받고 나 엄마를 안 모셔도 되니까 신 나갔고 알았어 엄마. 그때는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나 뭐 나쁜 년 한번 되고 그냥 뭐 거기에서 돈 좀 나눠봤지 뭐 이런 심보로 덤비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겠지. 근데 그 녹취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어떤 뭐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나 봐요. 아유, 마지막에 쓰니님이 적어 놓으신 글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가 옳았고, 제가 틀렸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반발심만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반발심을 가지지 말았어야 됐는데 가졌던 그 몇몇 그런 일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글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잖아, 대충. 어린 마음에 시어머니의 뜻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반발도 하는 며느리를 참고 기다려주셨던 마음씨 넓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음씨 넓은 건 쓰니님도 똑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내 아들의 배필로 들어와서 내 예쁜 손주들을 또 큰 인물로 키워낼 것이 분명한데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음 생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꼭 제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딸한테 쏟는 사랑을 뭐 엄마라면 누구나 다 자식한테 큰 사랑을 쏟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크게 돌려드리고 싶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자기 자신을 좀 이 쓰니님이 좀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도 들어요. 모든 거를 다 잘했는데 요만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이만큼 크게 반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상처를 받아야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처를 그게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라고 제가 우길 수는 없고 이 쓰니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 상처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쓰니님을 더 성장시킬 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쓰니님께서 시어머니와 겪으면서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와 이 남편과 자식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시어머니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시어머니한테 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디서도 겪지 못할 그런 감수성과 배려심을 배우면서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고, 시어머니의 감수성, 시어머니의 배려심,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고요. 그렇게 성장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니까, 네, 또 시어머니를 계속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추억하면서 또 더 성장하시고, 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너무 요만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갖고 뭐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요만큼 잘못한 것 같고 이만큼 마음 아파하다 보면 이만큼 마음 아픈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반성과 그런 것들은, 반성 같은 것들은 약간만, 조금만 더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감동적인 글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